역사는 교과서보다 더 재미있다. 작가 윤창섭이 안내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늘 고독했습니다. 정조는 왜 끝내 외로웠을까요? 나폴레옹은 왜 모두를 잃었을까요? 광해군은 정말 폭군이었을까요? 우리는 역사의 승자가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선 인간을 바라봅니다. 권력, 배신, 몰락.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을 추적합니다. 권력의 그림자. 30편의 다큐 시리즈로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을 해석합니다. 역사비사.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별빛이 잠든 밤 시간의 강물 위에 그대 머물던 자리 바람이 전하는 이야기 잊혀지지 않는 선율 1637년 1월 삼전도 꽁꽁 얼어붙은 한강의 칼바람 속에서 조선의 왕 인조가 청나라 황제 앞 맨 땅에 9번 머리를 박으면서 이마에 피를 흘립니다. 네, 그 유명한 삼배구고드죠. 맞아요. 흔히 우리는 이 끔찍한 장면을 그냥 조선 군사력의 뼈아픈 패배 혹은 외교적인 실패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사실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들에 따르면 이 거대한 비극은 칼과 창이 아니라 왕 스스로 갇혀버린 그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청취자님, 흔히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하지만 때로는 가장 비참하게 무너져 내린 패자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배우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흔히 병자호란을 10만 대군이라는 압도적인 무력 차이 때문에 벌어진 단순한 패배로 넘겨짚기가 쉬운데요. 그 이면을 보면요. 한 인간의 지독한 정통성 콤플렉스, 그리고 가족마저 파괴해버린 의심. 아, 그 가족사요? 네, 그로 인해 철저히 마비되어버린 국가 시스템이 정말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살펴볼 아주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바로 윤창섭 작가의 연구인데요. 오늘 탐구는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기 위해 윤창섭 작가가 제시한 내용 검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은 단순히 언제 전쟁이 났고 또 누가 이겼는지 그런 연표를 읊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린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대화의 호흡을 조금 늦추고 천천히 당시의 상황을 진짜 피부로 느끼면서 짚어보시죠. 인조가 도대체 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오판대를 거듭했는지, 그리고 명분이라는 이름의 족쇄가 어떻게 한 나라의 군주를 올가매고 국가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 그 구조를 뜯어볼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조의 선택을 이해하려면 그가 쫓아낸 전임자 광해군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광해군이 아주 중요한 비교 대상입니다. 광해군은 저물어가는 명나라랑 신흥 강국인 후금, 그러니까 청나라 사이에서 실리를 챙기는 중립 외교를 펼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조는 왕이 되자마자 완전히 명나라에 올인하는 그 친명배금 정책을 밀어붙였죠. 네, 겉으로 보기엔 그랬죠. 솔직히 저는 약간 잠깐만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무리 광해군을 쫓아내고 반정으로 왕이 됐다고 해도 당장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후금의 말발굽에 나라가 쑥대밭이 될 게 뻔하잖아요. 불보듯 떠난 일이었죠. 그런데도 오직 명나라를 향한 의리라는 그 명분만 고집했다는 건 그냥 인조가 국제정세를 아예 못 읽을 정도로 순진했거나 좀 무능했던 거 아닌가요? 겉으로 보면 현실 감각이 완전히 결여된 맹목적인 고집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인조의 입장이 되어서 그 내면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이건 순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절한 생존 본능에 가까웠죠. 생존 본능이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생존 본능인가요? 자, 1623년 인조 반정으로 권력을 잡은 서인 세력과 인조가 내세운 가장 핵심적인 쿠데타 명분이 무엇이었을까요? 광해군이 폭군이었다. 뭐 이런 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광해군이 부모 형제의 윤리를 저버렸고, 그리고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해준 명나라의 은혜를 배신하고 오랑캐인 후금과 내통했다. 바로 이거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광해군의 외교적인 실용주의를 완전히 도덕적 타락으로 규정해버린 거군요. 그걸 명분 삼아 왕좌를 빼앗은 거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인조에게 명나라를 섬긴다는 그 대명 의리는 여러 외교적인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그것인 자신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조선의 합법적인 국왕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논리적 근거이자 정통성이었습니다. 아, 유일한 생명줄이었네요. 네. 만약 인조가 현실적인 군사력 차이를 인정하고 후금과 타협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내세운 명분을 스스로 깨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스스로 내가 광해군을 쫓아낸 명분은 틀렸다. 고 천하에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자신의 왕관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였던 거죠. 와, 듣고 보니 이건 단순히 시장의 변화를 못 읽는 좀 고집불통의 CEO 정도의 문제가 아니네요. 훨씬 심각한 딜레마죠. 청취자님,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직 전임 정권의 적폐와 부패 청산이라는 단 하나의 도덕적 명분만을 내걸고 당선된 신임 CEO나 정치인이 있다고 쳐보죠. 네, 아주 흔한 상황이죠. 근데 막상 취임하고 보니까 그 청산 방식을 계속 고집하다가는 당장 회사가 부도나거나 국가 경제가 파산할 위기인 거예요. 현실의 벽에 부딪힌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그 방식을 포기하는 순간 자기 당선 이유 자체가 흔들리고 지지 기반이 무너지니까 차라리 회사가 망가지는 쪽을 그냥 방치하면서까지 자기의 그 정치적 정당성만 꽉 부여잡고 있는 셈이네요. 일상을 꿰뚫는 아주 예리한 총찰이십니다. 인조는 밖으로는 후금의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안으로는 언제 자신도 광해군처럼 다른 반정 세력한테 쫓겨날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정통성 컴플렉스군요. 네, 스스로 만든 명분의 감옥에 갇혀버려서 밖에서 불이 나고 있는데도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한 겁니다. 인조가 이렇게 외부의 거대한 적보다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지 모르는 내부의 적, 그 내부 불만 세력을 통제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으니 국가 방위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겠네요. 돌아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정말 숨이 턱 막히는 비극은요. 그 인조가 가장 두려워했던 내부의 적이 다름 아닌 자기 친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소현세자 이야기군요. 네, 정치적 피해망상이 어떻게 한 가족을 파괴했는지 소현세자의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삼전도의 굴욕 직후에 인조의 장남인 소현세자는 청나라 심양으로 볼모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거든요. 8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죠. 그런데 소현세자는 단순히 감옥에 갇힌 억울한 인질이 아니었어요. 청나라 고위 관료들이랑 직접 부대끼고 교류하면서 심양에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외교 창구이자 정치 세력을 구축하게 됩니다. 와, 볼모로 가서 정치를 한 거네요. 그렇죠. 청나라도 오히려 말 안 통하는 조선 조정보다 합리적인 소현세자를 더 신뢰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시죠. 끊임없이 자신의 왕위를 의심받을까 두려워했던 아버지 인조의 눈에 청나라의 든든한 인정을 받는 장남의 모습이 어떻게 비쳤을까요? 오, 약간 저 오랑캐 놈들이 말 안 듣는 나를 당장 폐위시키고 자기들이랑 친한 내 아들을 조선의 새로운 왕으로 앉히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는데요. 정확합니다. 아들을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정적으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을 정적으로요? 세상에. 네, 그 끔찍한 의심이 실제 폭력으로 드러난 사건들이 기록에 낱낱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644년에 세자빈 강씨의 아버지, 그러니까 인조한테는 사돈이죠. 강석기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군요. 네. 그래서 세자 내외는 처부모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청나라의 허락까지 엄청 힘들게 받아내서 8년 만에 조선 땅을 밟습니다. 그런데 인조가 이걸 결사코 반대해요. 네, 장례식 가는 걸 반대했다고요? 끝내 아들과 며느리를 빈소에 발도 못 들이게 막아버리고는 도망치듯 다시 심양으로 돌려보내버립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무리 권력이 비정하다지만 8년 만에 적국에서 고생하다 돌아온 아들 내외한테 부모 장례식조차 못 가게 길을 막는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건 진짜 정치를 떠나서 그냥 인간성에 대한 문제 아닌가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죠? 인조의 그 정통성에 대한 피해망상이 그만큼 병적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세자가 청나라에서 잠시 귀국하는 길에 임금 허락도 없이 평양에서 독단으로 과거 시험을 치러서 선비들을 뽑았던 일도 있었고요. 아, 왕의 권한을 침해했네요. 또 심기원의 영모 사건 당시에 인조를 몰아내고 소현세자를 왕으로 추대하자, 이런 주장이 나왔던 일들이 연달아 벌어집니다. 기름을 부었군요. 네, 이런 구조적인 정황들이 인조의 의심에 완전히 불을 지폈고요. 결국 훗날 우리가 아는 그 소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세자빈 강씨에게 사약을 내리는 참극의 씨앗이 되어버리죠. 청취자님, 진짜 이 상황이 상상이 되시나요? 한 나라를 책임져야 할 국왕이 말이죠. 국경을 넘보고 쳐들어오는 수십만 명의 외족들보다
자기 핏줄인 장남을 더 공포스러워하면서 매일 밤 식은땀을 흘렸을 그 끔찍한 시면 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감정선이죠. 권력이라는 괴물 앞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천륜조차 이렇게 무참히 찢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서늘하게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국왕이 외부의 적을 막는 것보다 자신의 권력 지키기에 급급했다면 당연히 그 나라를 지탱해야 할 국방이나 행정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마비될 수밖에 없겠죠. 아, 그래서 국가가 무너진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는 당시 조선 사회가 안고 있던 치명적인 구조적 모순, 즉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실패한 정책들을 좀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네. 왕실 내부가 이렇게 불신과 망상으로 썩어 들어가는 동안 진짜 전쟁의 공포랑 굶주림을 맨몸으로 다 견뎌야 했던 조선의 민초들, 백성들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정말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승자의 기록 뒤에 가려진 진실의 강물 이제야 깨어나는 소리 찬란한 역사의 장막 아래 잊힌 이야기들이 숨쉬네 시간을 넘어 영원히.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 방위 시스템 붕괴의 첫 단추 있잖아요. 인조가 시도했다가 실패한 호패법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군대를 모으려면 일단 인구 조사를 해야 되니까 호패법을 실시한 건데 이걸 누가 반대했다고 하셨죠? 바로 사회의 가장 기득권층이었던 사족, 즉 양반들이 극렬하게 반발했습니다. 호패법은 오늘날로 치면 주민등록증 같은 거거든요. 신분하고 거주지를 아주 명확히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현대 국가에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인조 정권도 다가올 전쟁에 대비해서 정확한 인구를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군역을 지우고 세금을 거두려고 했죠. 아주 상식적이고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곧 전쟁이 터져서 나라가 망하면 양반들도 다 노비가 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당연하죠. 나라는 다 같이 망하는 거니까요. 근데 왜 국방력을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인구조사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기득권층이 나서서 반대한 겁니까? 양반들에게 그 호패라는 건 단순히 신분을 증명하는 남호패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당시 많은 양반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군대에 가지 않고 세금도 안 내는 아주 불법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틀세를 하고 있었군요. 네, 그런데 호패를 딱 차고 국가호적에 정확히 등록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몰래 숨겨둔 재산 그리고 노비의 숫자가 다 드러나잖아요. 투명해지니까요. 그럼 꼼짝없이 세금 폭탄에 맞거나 평민들이랑 똑같이 군역의 의무를 져야 할 판이 된 거죠. 그들에게 호패법은 자신들의 면세 특권을 박탈하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이거 현대의 그 조세 회피차 문제나 구조조정 상황이랑 완벽하게 겹치네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위기가 닥쳐서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정작 책임져야 할 임원들은 고통분담을 전면 거부하고 제일 힘없는 말단 직원들한테만 너희들 월급 깎아라 이렇게 강요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내 지갑에서 돈 나가는 게 청나라 군대보다 훨씬 더 무서웠던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설마 양반들 반대 때문에 포기했나요? 네, 인조 정권은 정묘호란 직후에 흩어진 민심을 수습한다는 아주 궁색한 핑계를 대면서 이 호패법을 스스로 폐지해버립니다. 세상에, 기득권 저항에 부딪혀서 국가의 생존을 포기해버린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 결과 군역과 세금이라는 그 끔찍한 무게는 고스란히 아무 힘없고 가난한 농민들의 어깨 위로 짓눌리게 되죠. 이때 백성들의 참상은 정말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록에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1626년 무렵에 가도라는 섬에 주둔하던 명나라 모물룡 장군의 부대가 있었어요. 인조 정권이 대명 의리를 갚는다면서 1년 동안 무려 15만 석의 군량을 그 섬에 바친 기록이 있습니다. 15만 석이요? 네, 어마어마한 양이죠. 총취자님, 이게 가뜩이나 농사 지을 땅도 부족하고 먹을 게 없어서 산에서 나무 껍질 벗겨 먹고 흙 파먹던 시절 아닙니까? 그 엄청난 양의 쌀을 섬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 지방 관리들이 백성들의 고혈을 말 그대로 얼마나 쥐어짰을까요?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겠죠. 농민들이 자기 자식들을 노비로 팔아가면서 세금을 바쳐야 했던 그 물류의 과정들을 생각하면 진짜 너무 끔찍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우역, 그러니까 소 전염병까지 조선 팔도를 휩쓸어 버립니다. 소 전염병이요? 네. 평안도 지역에는 살아남은 소가 단 한 마리도 없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예요. 농경사회에서 소가 전멸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고기를 못 먹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농사를 아예 못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경사회의 트랙터이자 화물차인 핵심 생산 엔진이 영구적으로 정지해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오죽하면 적국이었던 몽골 지역까지 꾸역꾸역 가서 소를 사와야만 했겠습니까? 와, 몽골까지 가세요. 네. 사회의 경제 구조 자체가 완전히 증발해버린 극도의 기아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대비해 국방력을 키운다. 그건 애초에 성립이 불가능한 환상이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세운 도덕적 명분에 스스로 눈이 멀어버린 왕.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한 양반들. 그리고 수업 말이 없이 전염병 속에서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 총체적 난국이었죠. 이 꼴물대로 꼴마버린 조선의 썩은 기동은 결국 1636년 겨울 10만 청나라 대군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그야말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만 거군요. 그렇습니다. 청군의 빠른 남하 속도에 인조와 조정은 미처 강화도로 도망치지도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쫓겨 들어갑니다. 그 비좁고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 속의 성 안에서 무려 47일 동안 갇혀 지내게 되죠. 그 47일 동안 성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성 밖에서는 애꿎은 백성들이 도륙당하고 있는데 성 안의 조정 대신들은 척화, 즉 대명의리를 지키며 다 같이 죽자는 족과 주아, 일단 항복하고 살아남자 이거였죠. 네, 주화파로 나뉘어서 그놈의 명분 타령만 하면서 탁상공론을 이어갑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결단하지 못한 채 귀중한 시간만 허비하고요. 아니 구원하러 오겠다던 명나라 군대는커녕 조선의 지방 군대들마저 다 박살이 나고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는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끝까지 명분에 매달린 대가는 정말 참혹했네요. 결국 인조는 항복을 결정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그 삼전도의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항복 이후에 청나라가 세우라고 강요한 삼전도비 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유물이죠.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경석이라는 신하가 자기 목숨 구걸하려고 청나라를 막 찬양하는 아부성 글을 억지로 썼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자료를 보면 그 비석이 만들어진 과정 자체가 조선을 아주 심리적으로 짓밟기 위한 치밀한 장치였다면서요?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삼전도비는 단순히 패절국이 승전국에게 바치는 영혼 없는 반성문,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청나라의 대학사 번문정이라는 인물이 이미 비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내려보냅니다. 가이드라인까지 줬다고요? 네, 청나라는 조선의 맹목적인 찬양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조선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를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와, 진짜 잔인하네요. 그래서 이경석은 강압에 의해서 과거 조선이 후금에게 보냈던 거만했던 외교 문서들을 이리저리 짜깁게 해서 비문을 써야만 했습니다. 자기들이 쓴 글을 다시 쓰게 한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너희를 오랑캐라 욕했는데 알고 보니 황제의 은혜가 바다와 같더라. 이런 식으로요. 조선의 입을 빌려서 청나라의 정당성을 역사에 쾅 새겨버린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심리적 무기였던 셈입니다. 총을 머리에 겨눈 채로 과거에 자기가 썼던 일기장을 강제로 큰 소리로 읽게 만들면서 조롱하는 거랑 똑같네요.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게다가 비문 내용의 모순은 더 뼈가 아파요. 어떤 모순이죠? 비문에는 황제께서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포로로 잡힌 처자식들을 조선으로 무사히 돌려보내주셨다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돌려보내줬다고요? 현실은 정반대 아니었나요? 완전히 반대였죠. 수십만에 달하는 조선의 백성들이 짐승처럼 목에 밧줄이 묶인 채로 청나라 심양의 노비시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민초들의 피눈물과 통곡 소리는 그 거대하고 차가운 돌덩이 뒤에 철저하게 은폐되고 묻혀버린 겁니다. 붓을 등고 그 굴욕적인 글자를 한자 한자 돌에 새겨 놓으면서 짊어져야 했던 이경석의 지독한 수치심, 그리고 죽기보다 지키고 싶었던 그 명분을 끝까지 끌어안고 있다가 결국 가장 밑바닥의 굴욕으로 내동댕이 쳐진 인조의 모순. 참혹한 역사의 단면이죠. 청취자님, 그 거대한 비석 앞에서 부모 잃은 아이들과 낯선 땅으로 끌려가는 백성들의 피눈물이 얼마나 짙게 배어 있을지 진짜 가슴이 너무 먹먹해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탐구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구조적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인조의 이러한 끔찍한 선택들은 단순히 그가 개인적으로 어리석고 옹졸했기 때문 아닐까요? 글쎄요, 아까 하신 말씀 들어보면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집권한 왕이 숙명적으로 짊어지고 가야만 했던 그 정통성과 명분이라는 구조의 덫에 스스로 걸려든 필연적 결과였을까요? 구조의 덫이라. 명분은 왕으로서의 인조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라고 굳게 믿었겠지만 역설적으로 그 방패는 적의 칼날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서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의 삶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만 것이죠. 오늘 이 무겁고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를 찬찬히 뜯어보면서 어쩌면 수백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는 거울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네, 역사에서 늘 반복되는 패턴이니까요. 청취자님, 혹시 우리도 살아가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굳게 믿는 어떤 얄팍한 자존심이나 나만의 명분 때문에 정작 진짜 지키고 보듬어야 할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현실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묻게 되네요. 역사는 결국 결과로 냉혹하게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선택의 순간순간들은 이토록 복잡한 인간의 두려움과 이기심, 그리고 구조적 한계들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님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던질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다음 시간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만약 인조, 아니 당시 능양군이 반정이라는 피비린내라는 쿠데타를 애초에 일으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 왕이 되지 않았다면요? 네, 억울하게 죽은 동생 능창군의 슬픔을 그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채 권력을 탐하지 않는 평범하고 조용한 왕족으로 살아갔더라면 과연 조선의 운명은, 그리고 맏아들을 그토록 두려워하며 평생을 평적인 의심 속에 갉아먹혀야 했던 한 아버지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1637년 그 겨울, 얼어붙은 삼전도에 불어닥쳤던 차가운 칼바람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를 마칩니다. 윤도사의 역사비사와 다채움의 마음 치유소를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별빛이 잠든 밤 시간의 강물 위에 그대 머물던 자리 바람이 전하는 이야기 잊혀지지 않는 선율